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건입니다. 제가 목이 담이 와가지고 아이고. 고기가 잘 안 돌아가지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한 방향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유, 얼른 나오십시오. 건강이 예, 최고입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 네, 오늘 오후 그러니까 방금 자진 사퇴 형식으로 발표했죠. 네, 약 1시간 전에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죄송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기 불과 18분 전에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이기도 한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하게 나선다. 강선우 후보자 스스로 결단을 내려라. 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적 의리라고 이제 강선우 후보자 편을 들었던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는 사뭇 다른 행보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강 후보자가 대학 강의를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등의 온갖 의혹이 계속 쏟아져서 이번 자진 사퇴로 이제 더 이상의 의혹 제기는 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 모든 의혹이 정말 사실이었다면 강 후보자가 국회로 돌아간 이후에는 지켜보는 눈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좀 자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을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잘 결심하셨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게 강선우 후보자가 뭐 지금 이렇게 해서 장관에 올랐다고 해도 사실 장관 자격에 대해서 계속 시비가 걸린 이상,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장관으로서 이제 행정에 임할 때마다 뭐 사소한 실수가 있을 때마다 가혹한 비판의 대상이 또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행정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봐서도 이게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사퇴하신 분한테 뭐라고 하는 건 제 역할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비판이 자신에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지혜니까 예, 강선우 의원이 지금부터 그걸 약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제니퍼님이 김만건 박사님 얼른 나으세요라는 이야기도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보기엔 너무 어색해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빨리 나으시는 게 건강이 최고니까 네. 그렇게 또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은 또 다음 여가부 장관을 찾아야 될 상황인데 네. 어떤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아니, 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성가족부의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부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언제나 그 길을 찾아서 구원해주는 사람들이, 사실 구원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사실은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재선이 이제 문제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언제나 문제가 때문에 항상 다수의 의지를 따라가는 이제 그런 성향들이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을 통해서 소수자들이 자신의 제도적 통로를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 헌법 보면 우리가 기본권 규정해 놓는 이유가 뭐냐면 다수의 시스템에서 소수자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규정을 해 놓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다수의 힘에 맞서서 우리 정체의 의의가 이거니까 다수의 의지라고 할지라도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보호하는 이유는 뭐냐? 민주적 시스템에서 다수 결론은 소수자의 권리가 방어가 안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방어하는 제도적 기구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것들이 소수자를 권리를 방어하겠다는 명목으로 해서 사실은 만들어졌거든요. 예. 근데 처음 만들어질 때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느냐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실행되고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구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어느 정도는 소수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덕분에 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측 건강상 장시간 조사 어렵다. 예, 특검의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특검이 거절했다는 거죠? 네, 아까 김건희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김건희 씨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 측은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건강상에 이제 김건희 씨가 건강상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면서 혐의별로 분리조사를 해달라, 조사 일정 간에 3, 4일간 휴식을 좀 더 달라,
조사 종료 시점을 오후 6시 이전으로 제한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였는데요. 통일교 고위 간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논의한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로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가 배포됐다는 내부 증언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겨레 측에 이 같은 제보를 한 사람 통일교 교인인데요. 2022년 3월에 열린 통일교 고위 간부 모임에서 한학자 총재죠. 통일교 총재와 윤아무개 전 세계본부장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통일교 내부 관계자입니다. 이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입당 원서를 배부한 주체는 천주평화연합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산하에 설립한 그런 단체입니다. 몇몇 교인들한테는 2022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출범식 초청장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통일교의 전대 지원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이제 윤 전 본부장을 소환을 해서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특검팀이 이제 통일교 본부를 포함해서 이제 압수수색 여러 곳을 했는데요. 그 현장에서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뿐만 아니라 샤넬 가방,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먼저 김건희 씨 측 주장부터 살펴보죠. 아까 김만건 박사님 잠깐 웃으시기도 하셨는데요. 각 혐의별 분리조사, 조사 일정간 3, 4일 휴식 보장, 조사 종료 시점은 오후 6시 이전으로 제한해달라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런 세심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좀 보살피지. 예, 참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이런 요구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자기가 영부인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범죄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이제 인식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런 배짱도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되는 겁니까? 잘 이제 정말 예, 정말 이게 저는 심리학자분을 따로 뭐 모셔가지고 재밌네요. 도대체 이런 심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한번 예. 시사인에서 한번 특집으로 이게 예. 한번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범죄 심리학. 정말 이거는 정말 비웃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너무 황당무계해가지고 이런 황당무계한 세심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게 좀 의심스러워서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좀 없지 않아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어이없으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정말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란트푸스님이 코로나 걸렸다 어제 회복한 저도 바로 일을 해야 하는데 대체 어떤 건강 문제길래 조사를 못 받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사실 나경희 기자님 말씀하셨어요. 연차 한번 날아가 봐야 정신 차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연차 아까워서 벌벌 떠는데 그거 벌벌 떠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예? 이게 정말 참 이게 힘없는 보통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정말? 예. 네, 그저 어찌요란 상황인 건데요. 이 종교계 이야기도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연결이 크게 되어 있었나라고 좀 놀라게 되는 면이 있는데요. 이게 왜 위험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종교인들, 특히 이제 이게 여러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뭐 기독교나 여러 종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모시는 유일신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국가의 법과 충돌할 때 대부분은 자기가 모시는 신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예, 대부분 이게 확실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신념이 있고 국가가 거기에 반대되는 법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종교적 신념과 상충할 때 아마 여러분이 종교적 신념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클 겁니다. 마음속으로는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 놓고 있고 광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종교가 정치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국가의 방향을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자기 맞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종교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사례가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분 미국을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지금 복음주의 우파교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주의 우파교회가 활발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미국에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공화당을 점령에 들어갔거든요. 이 복음주의 우파교회가.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때부터 서로
크로스 보팅이 안 일어납니다. 교차 투표가 안 일어납니다. 예.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이념 투표로 가서 서로가 하는 정책이 있다면 거기에 도와주는 투표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완벽하게 종교적 영향력이 경직화, 정당 하나를 경직하게 만들고 그럼 반대 정당도 따라서 경직화가 일어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 보면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때 얼마나 많은 큰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뒷받침을 해서 지금 누가 당선이 되었느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예. 그리고 재당선이 되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만 분탕질하고 있지 않죠. 전 세계를 그렇죠. 분탕질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종교가 가장 강대국에서 정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가 대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확실히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강조된 역사적 사건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과 종교개혁이었어요. 특히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종교전쟁을 경험하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으면 서로 다 죽는구나 해서 분리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건 반드시 우리가 분리시켜야 된다는 건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 여러분이 혹시 종교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정치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명심해야 될 분들이 꼭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당대표 출마 이유는? 네, 오늘 당대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죠.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국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라면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 시기가 굉장히 오해를 받기 좋은 타이밍인데요. 2023년에 7월에 이제 대통령실 내선 번호 익숙하시던데 028007070번으로 윤석열 씨가 통화한 사람 중 한 명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최상병 특검팀이 주진우 의원도 조사할 방침이다. 통화 경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마자 바로 오늘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 의원의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이유가 특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방탄용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장동혁 의원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사과하라. 라고 이제 콕 집었던 4명, 나경원, 윤상현, 송원석, 장동혁 의원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이분이 사과하기는커녕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구구몰이를 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구구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구구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점점 이제 더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불참석한 문제로 또 이게 감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좀 유치한데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윤희숙 위원장은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어요. 어젯밤에 의원총회에 오고 싶냐는 질문을 받아서 부르시면 당연히 가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른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좌초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유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네, 같은 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주진우 의원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도이치 모터스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국정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이종호의 법률 자문한테 조사위원 자격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걸 누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걸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어요. 개수작이라고 부릅니다. 예, 실제로 사전에 가시면 딱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사전에 있는 개수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수작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예, 그런데 또 이거 임명돼서 이거는 이해충돌 당사자니까 이건 빠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민주당 이야기하니까 내가 두렵냐라고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진짜 맞는 거라면 너무 웃겨서 두려워요. 그 말이 웃겨서 이렇게 웃겨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개웃기는 말인데요. 예, 여러 번 나오네요. 독두서가 정말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관계 당사자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조사위원으로 곧 조사하겠다고 특검이 조사하겠다는데 거기다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넣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정당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정당이고 이제 다시는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인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인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한 차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항상 정치학 쪽에서 정치 철학 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언제나 절차의 공정성이 왜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가에 대해서 드리는 하나의 예가 있어요. 하나의 우리가 만약에 파일을 자른다고 한다면 파일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 파일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이 언제나 파일을 나눈 사람이 마지막 조각을 선택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게 나눌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이해관계 당사자가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해관계 당사자가 제일 마지막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해관계 당사자한테 야 네가 파일을 제일 먼저 골라봐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입니다. 이건 그냥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일을 지금 국민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보기가 부끄럽냐고 묻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 안 부끄러워 일단. 안 부끄러우면 안 부끄러우니까 이런 짓을 하지. 예?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그 접두사를 쓰다 보니까 망건쌤 MG다 이런 식의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급하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수작이라고 하는 단어도 국립국어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치에 맞지 않거나 불순한 의도가 담긴 말이나 행동, 계획 따위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딱이네요.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대통령실 쌍방향 브리핑 한 달. 네, 지금 이제 한 달 벌써 다 되어 가네요. 네, 내일이면 꼭 한 달이 다 되는데 대통령실이 지난달 24일부터 수석이나 대변인과 이제 기자 사이에 오가는 질의응답을 쌍방향으로 생중계하도록 했죠. 이제 질문하는 기자들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도 4대나 설치를 해가지고 어느 언론사에 소속된 어느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모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대통령실 관계자 이런 식으로 익명 보도했던 질의응답에 또 이제 실명 보도가 가능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만큼 기자 개인이 악플이나 신상털기, 조리돌림이 노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한 방송사 기자가 지난달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언론사 사장들 간 만차 행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다가 비공개 행사를 노출했다는 논란에 휘말려서 인터넷에 조롱하는 영상이 많이 퍼졌고요. 해당 기자가 이제 신경정신과에 다녀야 될 정도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또 여성 기자들이 질문하는 연상에는 이제 외모 평가를 하는 성폭력성 욕설이 달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국 언론 노조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기자도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신공격이나 도를 넘는 조롱까지 견뎌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어제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도 서면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기자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과도한 비방과 악성 댓글, 왜곡된 영상 편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의 취재활동과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는 했는데 신선한 방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다는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쌍방향 브리핑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한 달 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이렇게 제가 그 한 달 만에 이것의 효과를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시도한 거니까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정확한 이제 평가를 좀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대통령실과 기자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서로의 룰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룰들이 정착되고 난 다음에도 뭔가 부정적인 효과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 쌍방향 브리핑이 결국은 정리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계속 지속이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뭐 이렇게 외모 평가 이런 것까지 한다고 달리는데 저는 그런 거로 평가하면 저는 한 77,770가지 정도 저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브리핑들이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걸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이런 것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서는 절대 이제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지속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제 언론도 이걸 좀 잘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것에 관해서 이제 뭔가 질문을 하거나 서로 주고받을 때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듯이 이제 언론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뭔가 지켜야 될 룰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서로가 잘 합의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이 사회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꿍해 있지 말고 대통령실에서 그 관계자들과 언론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들이 할 일들, 자기들이 어떤
이걸 운영하기 위한 룰들을 서로 합의해보는 과정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자들이 불편한 것들을 또 이제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기자들에게 원하는 것이면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그 과정 속에서 말이 되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현명하게 좀 활용해보자라는 생각이, 그리고 그런데 정말 잘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당사자끼리 꿍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지님이 외모 구력 없는 망건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 때는 네. 더 몸이 좀 나아가지고 네. 좋은 컨디션으로 더 좋게 뵈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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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월 2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종대, 강상구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